만약 여러분이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스파이라면 말이죠. 과연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사방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로 가득한데 여러분의 생사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 손에 맡겨야 한다면요. 끔찍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심층 탐구의 주제가 바로 이런 극한의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문헌,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담긴 이야기인데요. 아, 여호수아 2장이요? 네. 흔히 이 텍스트를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성서의 일부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특정한 종교적이나 정치적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합니다. 아주 좁은 접근입니다. 문헌 자체의 사건에만 집중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대신 이 텍스트를 아주 치밀하게 짜인 고대 첩보전,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 또한 인물의 그 놀라운 기지가 빛나는 완벽한 스파이 작전의 기록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이 꽤 명확하네요. 이 오래된 텍스트 속에 숨겨진 전략들, 그리고 인간의 그 깊은 심리적 동기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배경 브리핑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스파이,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을 비밀리에 보냅니다. 목적지는 여리고성이었죠. 네, 거대한 여리고성이요. 적진의 동태를 파악하려는 망령을 받고 간 건데 그들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에 잠입하는 데 성공을 해요. 대단한 실력자들이었나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흥미롭습니다. 잠입해서 숨어든 곳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거든요. 숙박업소 겸 술집 같은 곳이죠? 네, 저는 사실 자료를 처음 읽으면서 이 대목이 되게 의아했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아니, 고도로 훈련된 스파이들이 적진에 몰래 숨어들었는데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이 매일 드나드는 기생의 집을 은신처로 택했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유흥시설이잖아요. 들키기 딱 좋은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현대의 감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스파이하면 조용하고 외진,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 숨어야 할 것 같잖아요. 영화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고대의 작전 관점에서 이걸 분석해보면 이건 굉장히 탁월하고 철저하게 계산된 동선이었습니다. 아, 계산된 거였다고요? 그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적군의 성 안에서 가장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떠드는 곳? 정확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집과 같은 술집이나 여관입니다. 이곳은 상인들, 여행객들, 심지어 성을 지키는 군인들까지 드나드는 곳이거든요. 아, 군인들도 꽤 많이 왔겠네요. 그렇죠. 온갖 소문과 고급 정보가 그냥 자연스럽게 교차하는 이른바 정보의 집결지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정보를 켜내려면 그곳으로 가야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위장입니다. 수많은 낯선 이방인이 매일 오가는 곳이잖아요. 네, 외지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낯선 남자 2명이 불속 들어와서 방을 잡아도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최고의 위장 장소였던 겁니다. 아, 오가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묻혀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파이들이 거기를 첫 목적지로 삼은 건 그냥 우연히 발길 닿는 대로 간 게 아니에요.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면서 신분까지 숨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정확히 타격한 겁니다. 와, 오히려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 가장 안전한 은신처이자 정보의 보고였다는 거네요. 시작부터 진짜 치밀합니다. 네, 고대 첩보전의 정수죠. 하지만 스파이 영화가 늘 그렇듯이 순조로워 보이던 계획이 금세 위기를 맞이합니다. 발각되는 순간이 오죠. 네, 여리고 왕의 귀에 첩보가 들어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다. 이렇게요. 여리고의 방천망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왕이 즉각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명령을 하죠.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온 자들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네요. 왕의 직속 군대면 지금으로 치면 특수기동대, 수화팀이 출동한 거잖아요. 맞아요. 당장 문을 박차고 군인들이 들이닥칠 이 숨막히는 상황인데 만약 여러분이 이 순간에 라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나 다리가 풀렸겠죠. 아니면 살기 위해서 당장 저기 숨어 있습니다 하고 스파이들을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라합이라는 인물의 진가가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녀가 보여준 순간 대처 능력이 진짜 소름 돋거든요. 문 밖에는 무장한 왕의 군대가 있고 엄청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공포의 순간인데도 그녀는 아주 침착했습니다. 네, 그녀는 스파이들을 이미 숨겨놓고 왕의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맞이해요. 그러고는 정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대사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몰랐고 어두워져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그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네요. 그리고 덧붙이죠. 하지만 급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와, 이 대담함.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이게 진짜 고도의 기만 전술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그들이 왔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해버려요. 거짓말을 약간 섞어서 상대의 의심을 확 누그러뜨리는 거죠. 네, 왔다는 걸 부정하면 집을 당장 뒤졌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치명적인 정보인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결정적으로 추격자들은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버리잖아요. 빨리 쫓아가라. 훌륭한 시선 분산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의 디테일을 조금 더 현미경처럼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게 단순한 임기응변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옵니다. 오, 어떤 증거죠? 왕의 사람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라합이 했던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라합은 실상 그 스파이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아, 지붕이요? 네. 그리고 그곳에 버려놓은 3대, 그러니까 건조 중이던 길쭉한 식물 줄기 무더기 아래에 그들을 숨겼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아래에 숨겼다. 저는 사실 이거 읽으면서 그냥 마침 지붕에 식물들이 널려 있어서 운 좋게 거기에 급하게 숨긴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보기엔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큽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성인 남성 2명이 군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덮으려면 엄청나게 상당한 양의 은폐물이 필요합니다. 아, 식물 몇 가닥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게다가 그 아래에 2사람이 들어갈 만한 각 잡힌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듣고 보니까 급하게 숨으려면 3대를 다 들춰내고 들어가서 다시 덮고 이럴 시간이 없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그녀가 왕의 군대가 들이닥쳤을 때 허둥지둥 숨긴 게 아니에요. 스파이들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사전에 지붕 위에 철저하게 은신처를 세팅해 두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와, 미리 준비된 플랜 B였다는 거군요. 네. 위기가 닥치면 곧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탈출 매뉴얼이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던 겁니다. 소름이네요.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순도 100%의 실력이었고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라합의 이 허를 찌르는 거짓 정보에 추격자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네, 왕의 군대가 요단길 나루터까지 헛걸음을 치며 미친 듯이 달려가죠.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데 완벽히 성공한 거네요. 네, 그리고 추격자들이 성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여리고의 성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야말로 거대한 밀실이 된 거죠. 스파이들 입장에서는 일단 목숨을 건졌지만 성 안에 갇힌 거군요. 맞습니다. 성문이 닫히고 밤이 깊어지자 라합이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을 대면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죠? 라합은 도대체 왜 국가의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낯선 스파이들을 구했을까요? 걸리면 삼족이 멸해질 텐데 말이죠. 그 동기를 파악하려면 지붕 위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대화, 즉 라합이 털어놓는 여리고 성 내부의 실제 심리 상태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 대화 속에 진짜 이유가 있나요? 네, 겉으로 보기에 여리고는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무적의 도시였죠. 성벽 두께가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지붕 위에서 스파이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내부 고발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담이 녹았다. 와. 성벽은 높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 성 안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서 집단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텍스트에 기록된 표현들이 진짜 적나라하네요.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심리적으로 이미 초토화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도대체 여리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던 걸까요? 당장 눈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대포를 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공포의 근원지가 있었죠. 라합의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 물이 마른 사건, 그리고 요단강 저편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그게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현대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뭐 시온과 옥이 누구길래 한 나라가 통째로 벌벌 떠는지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이 첫 버전의 열쇠입니다. 시온과 옥이라는 이름이 텍스트에 무심하게 툭 던져져 있지만요. 당시 여리고 사람들에게 이 두 왕은 그냥 동네 이장이 아니에요. 강 건너편을 완전히 지배하던 무시무시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아, 초강대국이요? 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당대의 패권자들이었죠. 비유하자면 중무장한 여러분의 이웃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목민 무리한테 완전히 짓밟히고 전멸했다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들은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단지 옆 동네 왕이 전쟁에서 졌다 수준이 아니라 그 무적의 군대가 싹 다 박살이 났다고? 이런 엄청난 지정학적 충격이었겠네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에 채 도달하기도 전에 그들이 이룩한 승리의 소문과 정보가 먼저 살아서 성벽 안으로 스며든 겁니다. 소문이 성벽을 넘었군요.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포가 어떻게 거대한 성벽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고대의 사례입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거죠. 야, 진짜 심리전의 끝판왕이네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라합 개인의 엄청난 확신이 드러납니다. 라합은 그냥 집단 패닉에 휩쓸린 게 아니었죠. 네, 단순히 소문에 겁을 먹고 벌벌 떤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스파이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통찰력이네요. 정교적 해석을 떠나서 이 텍스트의 심리적 상황만 딱 놓고 본다면 라합이라는 캐릭터가 당시의 정세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압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전쟁의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냉정하게 계산을 다 끝냈던 거예요. 주판알을 다 튕겨본 거네요. 네, 그녀는 침몰이 확정된 여리고라는 배에서 과감하게 내려서 승리가 보장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배로 갈아타기로 결단한 겁니다. 와, 배팅을 한 거군요. 그리고 그 결단은 지붕 위에서 벌어지는 본격적인 그야말로 목숨을 건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텐션이 장난이 아닙니다. 라합이 요구를 하죠. 내가 너희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선대를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의 생명을 살려달라. 살려달라. 근데 이게 무릎 꿇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애원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자신이 지금 스파이들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활용한 대단히 동등하고 철저한 거래의 요구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너희도 내 가족을 싹 다 살려내라. 확실하게 맹세해라. 와, 진짜 강단 있지 않습니까? 배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입장을 한번 싹 바꿔서 생각해보죠. 스파이들의 입장으로요? 네. 여러분이 만약 이 고도로 훈련된 이스라엘 스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방금 자기 나라의 왕을 속이고 우리를 숨겨준 한마디로 반역자입니다. 조국을 배신한 사람이죠. 네.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고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믿고 덜컥 계약을 맺을 수 있죠? 작전상 이거 너무 엄청난 리스크 아닌가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스파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문 열고 나가서 당장 고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뒤통수 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상호 확진 파괴에 가까운 끈끈한 공생 관계입니다. 상호 확진 파괴요? 스파이들은 당장 이 여리고성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라합은 다가올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스파이들의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스파이들은 이 위험한 제안을 수락합니다. 합의가 된 거군요. 하지만 스파이들도 호락호락하게 그래 알겠다 다 살려줄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엄격하고 구체적인 3가지 면책 조건을 라합에게 딱 제시합니다. 면책 조건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무슨 고대의 계약이라기엔 너무나 현대적인 법률 조항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조건들을 보면서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첫 번째 조건,
기억나시죠? 붉은 줄이었죠. 네, 이스라엘 군대가 성을 함락시키러 들어올 때 정탐꾼들을 달아내렸던 바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일종의 구출 지점 마커네요. 그렇죠. 피하 식별 신호인 셈이잖아요. 군대가 들이닥쳐서 막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외관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식을 딱 요구한 겁니다. 훌륭한 군사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진짜 압권입니다. 바로 공간의 제한이죠. 공간을 제한했다? 라합의 부모와 형제 등 살리고자 하는 모든 가족을 반드시 라합의 집 안에 모아두라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네, 텍스트를 보면 이 조건에 붙은 책임 소재가 아주 냉혹하리만치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갔다가 죽으면 그 피는 본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즉, 우리 스파이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와, 얄짤없네요. 하지만 집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어 다치게 한다면 그 피는 우리 정탐꾼들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건 스파이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책임의 경계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안전구역, 이 바운더리를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이 생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정말 살벌하면서도 확실한 조건이네요. 현대 보험 약관 같아요. 스파이들 입장에서는 전쟁통에 누가 라합의 자족인지 일일이 얼굴 확인하고 구출할 여력이 없잖아요. 공간이라는 명확한 통제 수단을 통해서 작전의 변수를 최소화한 겁니다. 진짜 똑똑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바로 비밀 유지입니다. 아, 입단속이죠? 이 모든 첩보 활동과 자신들이 맺은 거래 사실을 절대 누설하지 말 것. 만약 누설한다면 이 맹세는 무효가 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일종의 NDA,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쓴 겁니다. 고대 버전 NDA네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만히 보면 당시 스파이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얼마나 이성적이고 치밀하게 이 불리한 협상을 주도했는지 알 수 있죠. 대단한 멘탈입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들에 대한 라합의 반응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죠. 뭐라고 하죠? 군더더기 없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이러면서 즉각 동의를 하죠. 쿨하네요. 네. 그리고 그들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보낸 즉시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딱 맵니다. 양측의 피말리는 거래가 완벽하게 타결된 순간입니다. 서명 날인이 끝난 거군요. 그런데 이 라합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파이들이 밧줄을 타고 상벽을 막 내려갈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전략적 조언을 하나 툭 던집니다. 컨설팅까지 해주나요? 네,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곧장 강으로 가지 마라. 산으로 가서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숨어 있어라. 추격자들이 허탕을 치고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이렇게요? 야, 이 대목은 라합이 단순히 눈치 빠른 술집 주인이 아니라 성 주변의 지형 지물과 군대의 수색 패턴, 그리고 그 수색을 포기하는 타이밍까지 정확히 꿰뚫고 있는 대단한 정보원이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네요. 도주하는 스파이들에게 최상급의 탈출 루트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이 조언은 스파이들의 생활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맞아요. 텍스트를 보면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대로 산에 이르러서 3일을 꼬박 머뭅니다. 엎드려 있었던 거군요. 실제로 추격자들은 길에서 그들을 두루 찾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고 포기해서 성으로 돌아가죠. 라합의 예측이 소름 돋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완벽한 작전이네요. 추격자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스파이들은 무사히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귀환을 합니다. 드디어 본대로 복귀했군요. 자, 이제 이 모든 위험천만한 작전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스파이들이 사선을 넘나들며 목숨 걸고 가져온 정보, 그 최종 보고의 내용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보통은 군사 기밀을 생각하겠죠? 네, 저는 당연히 이들이 적의 군사 규모나 무기 상태, 성벽의 두께 같은 그런 물리적인 데이터를 쫙 브리핑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죠. 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핵심 첩보는 여리고의 물리적 데이터가 아니라 라합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한 적의 심리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심리 상태요?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최고 가치의 첩보는 바로 적들이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확신을 얻어낸 것입니다. 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는 눈앞에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서 있는 그 여리고가 얼마나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죠. 저길 어떻게 뚫나 하고요. 그런데 이 두 스파이의 보고를 딱 듣는 순간 그 짓누르던 압박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거대한 성벽 안의 족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무서워하면서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아군의 사기가 수직 상승했겠네요. 하늘을 찔렀겠죠. 이들이 바로 정보전의 가장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전술적으로 볼 때 상대의 물리적인 방어력보다 그 심리적인 취약점을 간파하는 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중요하거든요. 심리를 찌르는 거군요. 여리고성은 겉으로는 흠집 하나 없는 무적의 요새였지만 그 내부 사람들의 심리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스파이들은 그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찔러서 데이터로 가져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통해서 깊이 파헤친 여호수아 2장의 문헌, 이거 정말 여러 번 곱씹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파볼수록 놀랍습니다. 이건 그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의 대담한 전략. 그리고 목숨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의 철저한 심리전이죠. 네, 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생명줄을 쥔 채 팽팽하게 오간 그 치밀한 협상의 기술까지. 그야말로 첩보와 심리전의 정수라 할 만합니다. 완벽한 교보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텍스트 속으로 저희와 함께 뛰어들면서 라합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엄청난 상황 판단 능력과 결단력에 저만큼이나 깊은 전율과 흥미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탐구가 여러분에게 고대 문헌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기를 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기록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리, 또 정보가 가지는 엄청난 파괴력, 그리고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의 생존 전략이 현대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 속으로 가져가서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기록을 보면 실제로 칼과 창이 부딪히는 물리적인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소문과 공포심만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미 진 게임이었죠?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이나 비즈니스 혹은 거대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전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의 전투들이요. 네. 진짜 승패는 통장잔고나 스펙 같은 물리적인 힘의 크기에서만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 상대의 심리를 장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정보를 지배하고 두려움을 통제하고 있는가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 벽을 무너뜨릴 어떤 정보를 쥐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다음 탐구도 기대해 주세요.